예, 웰다잉 포럼 시즌 2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포럼이 시즌 2의 두 번째 강연이시고 그다음에 총 웰다잉 포럼으로서는 11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그 조명진 연구부장님께서 같이 공동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부터는 조금 그 청중 참여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줌으로 참여하던 방식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청중분들께서는 그때 강연 끝나고 채팅창으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연사님은 권복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과 주임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여러 편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어, 논문으로는 안전한 이종이식 연구를 위한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안, 연구생명 윤리와 정책 편에 쓰신 논문이고요. 의학교육에서 의료 인문학의 가치, 의사학을 중심으로 이것은 의사학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또 임상윤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실으신 글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수의 한글 그리고 영문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한국의 전통적 중간과 의료 서비스의 함의.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고요. 좀 깊은 얘기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연은 보통 하던 방식대로 약 50분 혹은 교수님 또 편의대로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질문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연사님의 말씀을 더 오래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청중 참여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권백규 교수님 시작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방금 소개받은 그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입니다. 사실 뭐 논문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제 한국인 전통주금관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쓴 게 있고요. 사실 연명의료, 한국인 연명의료 관련해가지고 몇 편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뭐 워낙 다양한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주제하고 좀 별로 관련이 없는 최근의 논문을 좀 아마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굉장히 난처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달 7월 13일에 모친상을 당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날 7월 12일에 저희 그 지도 교수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가 한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영조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 동양 철학의 대가신데요. 예,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이후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많이 해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만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사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샤머니즘이고, 또 하나가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그리고 유교죠. 그리고 나중에 18세기 이래로 이제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이 들어오게 되지만, 아시겠지만 사실 천주와 기독교 역시 기존에 있던 이런 사상의 자장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또 한국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 전통 사상들이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복이죠, 기복. 예, 결국은 이승과 저승의 관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저승과 이승을 매개하는 샤만의 존재, 그리고 저승을 활용해서 이승에서 어떤 복을 추구하겠다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도, 건강, 장수, 뭐 이런 것들이죠, 항상. 우리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불교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흔히들
슈퍼피셜하게는 육도 윤회, 극락, 뭐 영가, 천도제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엊그제 사실은 저희 지도 교수님 이 막제 49제에 참석하고 왔는데 저도 처음 불교식으로 하는 이 49제를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희 어머니 그 49제가 되는 날인데 어쨌든 불교식으로 보면 뭐 49일 동안 영혼이 그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면 그 영가 천도라 그러죠. 이 영가가 극락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교는 뭐 죽음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장생불사,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각종 수련법과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교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무병장수가 중요하지만 죽음은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그러나 잘 모시는 거, 이 효는 대단히 중요한 유교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샤머니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건 이제 아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귀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두 세상은 샤만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미디에이션, 서로 이 중개를 해준다. 그래서 이 저승에는 그 여러 귀신들이 존재하고요. 또 이승에도 그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혼, 내게 이제 원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원혼들이 있으면서 이 원혼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해는 질병 혹은 이른 죽음의 원인이고요. 또 이르게 죽게 되면은 뭐 이런 그 원한을 가진 이런 원기나 악귀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샤머니즘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해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되게 풀이, 무당이 얘기하는 풀이, 푸닥거리, 그러니까 뭘 푸냐, 이런 원한을 푸는 거죠. 원과 하한을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저승에 가게끔 하는 뭐 이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샤만이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사시대 어느 민족이든 되게 이런 형태의 샤머니즘 혹은 애니미즘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샤머니즘적 사고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젊은 세대, MZ 세대들도 이렇게 뭐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무속이 붐을 일으키는 것으로 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그 도도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저승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은 이 저승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곳은 그렇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을 받아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그저 죽어서 가는 예, 그러한 그 세상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불교도 질문에서 나왔지만 원래의 부처의 사상, 즉 이제 뭐 소승이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승이 되었을 때 사상이 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승일 경우에는 사실은 불교는 생사가 이려하고 혹은 공사상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불교에서는 무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소승에서는 자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자아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데 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아, 이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게 공하다라는 것을 알면 바로 그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소실되기 때문에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원사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원사상에 의하면 육도윤회라든지 혹은 저승이라든지 뭐 이 말하자면 윤회하는 소위 얘기하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과 같은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붓다가 그 일으킨 가장 큰 그 정신적 혁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윤회설을 부정하는 데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다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제 그 발파한 게 이제 붓다의 취지였을 텐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포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이 불승들이 혼자 깨달아서 해탈을 이루는 이런 소승이 아니라 대중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임페라티브가 생기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위 중생의 시각으로 불교를 재해석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과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과 결합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면 극락에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해서 하는데 아수라 혹은 짐승 혹은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승 불교의 가르침이겠죠.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방편이겠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소위 민중들 중생들은 스님에게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착하게 살고 소위 공덕을 쌓아서 서방 정토 혹은 극락에 가야지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저도 그저께 보경사라는 데가 49제에 참여했지만 뭐 산신각 혹은 뭐 산령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토속신들을 모시는 그런 전각들이 절 내부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통 샤머니즘과 불교가 어떤 식으로든 결합을 해가지고 샤머니즘이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49제 같은 것도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장례 역시 불교는 뭐 전통적으로 화장을 했으니까요. 다비라고 하는 형태의 화장을 했으니까 소위 매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은 불교의 영향이죠. 도교는 사실은 뭐 우리 최치원도 그랬지만 최치원이 원래 통일신라의 지식인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 세 가지 도가 다 있다. 그러니까 불교 부처의 도도 있고 노장의 도도 있고 이 공자의 도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게 유불선 삼교가 회통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전통 사상으로 최치원은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 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노장 사상과 그다음에 이 노장 사상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도교라고 하는 것은 좀 불교처럼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자와 장자의 텍스트는 상당히 그 정치한 말하자면 그 정치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 그런 텍스트거든요. 결국은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학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소위 유의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유가들에 대항해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주장하고 있는 게 노자와 장자의 원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중시하는 이 유가에 비해서 이 탈세속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서는 그 삶과 죽음이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게 노장의 생각이죠. 결국은 이거 뭐냐면 육아는 계속해서 세속의 세계,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사회적 질서의 이 세계를 중시한다면 노장은 그거다 별 의미 없다. 사실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계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서 죽음을 끌어들이는 게 그게 이제 이게 그, 그, 어, 장자의 생각이죠. 뭐 해고를 보고 자네가 더 좋은지 내가 좋은지 알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가치의 일체 가치에 대한 일종의 그 허무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를 두지 않는 무차별적인 그런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교로 소위 그 일종의 민속신앙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이 정치 철학이 소위 얘기하는 황로지술. 이게 뭐냐 하면 불로장생을 하는 기술. 특정한 수행을 해서 신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호흡, 도인, 마사지, 다이어트, 뭐 성관계를 절제하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생술 혹은 연단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술법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된 게 도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의 가장 핵심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식욕, 색욕 플러스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그냥 이것도 역시 무라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즉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 노장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은 어떤 세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그저 존재하기가 이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가만히 보면 이것도 역시 삶이 좋고 죽음은 이건 뭐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좋다면 왜 신선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죠. 특히 도교에서 조상으로 삼는 뭐 동방삭이라든지 뭐 갈홍 이런 사람들은 다 아주 아주 오래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일찍 죽는 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교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주역의 생사관인데 기본적으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 철학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변화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의 세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화한다. 만물은 모두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한 실체를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의 세상이죠. 역 자체가 변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처음을 미루어 끝을 돌아본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원시 반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원으로 돌아가서 마친다. 일종의 순환론이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추나추동이 반복되고 사람도 생로병사가 반복되고 부모님께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또 죽으면 다시 그것이 반복되듯이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있다. 이런 자연의 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왕의 성악시도 제일 처음이 이제 태극도인데요. 이 태극도 역시 결국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존재론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변화입니다. 변화. 결국은 이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동이 극에 달하면 정하고 정이 극에 달하면 동하고 정이 극하면 다시 동한다. 그러니까 정동, 양이 계속해서 서로 맞물리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우주의 엘레멘트들인 이 화수, 목, 금, 토, 이 오행이 나오게 되고 이 오행이 각각 다시 결합하면서 그것이 여러 존재하는 자들, 존재자들, 사와 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유교의 존재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도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그냥 그건 굉장히 난삽한 철학적인 예, 논제니까 여기선 그걸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 중요한 것은 동양 철학은 도가든 요가든 근본적으로 변화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변화하고 순환한다. 변화하고 순환한다. 그리고 변화가 있으니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기서는 이터널리티,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비한 신의 영원성 혹은 그 말하자면 신에게서 유래한 영혼의 영원성. 이 영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했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든지에 대한 이런 영원성, 이 영원한 실체, 이터널 엔터티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지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존재론이 사실 이황은 이 태극도서를 가장 먼저 세운 게 이것을 통해서 거의 종교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재론을 통해서 일종의 종교성을 따지는 게 이황의 주리설의 이렇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가 굉장히 실천적 정치 철학 내지 사회 철학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존재론을 덧붙여 가지고 철학한 것은 주희를 비롯한 송나라 정주의학의
자들의 그 업적이었고 이것을 다시 철학에서 종교로까지 높인 게 이제 퇴계 이황의 업적인데 어쨌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종교라는 것은 자기 죽음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제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원시반종이죠. 근원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 사생지설, 삶과 죽음의 이론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대제역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굉장히 크구나 여기요. 사기지의 그 배우 지극하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감탄사로 끝나는데 결국은 원시반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의 순환, 존재의 연속, 존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내가 체득하게 되면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고 죽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니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평화식도의 제2도는 이 송나라 장제의 서명을 끌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주자학자들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데 딱 주자학자들이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독교인이 하는 그 주기도문처럼 이것도 역시 그냥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이 건칭부, 곤칭모로 시작하는데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 부른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이 나의 아버지고 땅이 나의 어머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결국은 민호동포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인류가 이게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동포 같은 내 형제 자매고 무존재들도 그러니까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덕에 합치되고 현명하게 살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들 과부와 호라비와 고아들 이런 것들은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건 이제 윤리적인 선언이 되겠죠. 내 삶의 길은 그런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살아서는 매사에 순응하고 죽어서는 그저 편안할 뿐이다. 그래서 존 오순사 몰 오령야라고 하는 게 이게 유학자들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에티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다. 부유할 때는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비참해하지 않고 그냥 이 변화에 순응을 해야 한다. 순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순히 따라간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편안한 것이다. 그게 끝이다. 아무것도 없으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역시 편안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허명의 요지가 되겠죠. 이게 그냥 한문으로 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글이 됩니다. 일종의 뭐 아모르 파티 혹은 뭐 이런 이 운명애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형태가 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삶을 끌어안고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공자에까지 그 연원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논지를 펼치진 않았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공자 자체가 괴력 난신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괴력 난신에 해당하는 것, 저세상, 귀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 주자도 제자들이 끊임없이 귀신은 있습니까? 제사는 왜 지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주자도 굉장히 대답을 회피합니다. 굳이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해? 그래,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논어에 찾아보면 조문도 석사가 유명한 구절이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생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논어 위령공 편에서도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으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덕은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위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진이는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삶을 구하면 그건 마음이 불안해진다. 마음의 온전함을 해친다. 그러니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많은 열사, 뭐 한 의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할 때 죽는 그런 도덕적인 태도. 그러나 죽음을 일부러 그 끌고 올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은 자살 그 자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자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그것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 예, 뭐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혹은 뭐 충성이라든지 효라든지 뭐 이런 대의를 위한 뭐 자살은 아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자살, 사는 게 힘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유학자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몸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체활부 수지부모라고 하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길이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천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지육신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주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결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실체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국은 이기론을 끌고 와가지고 이 송대 자연학의 형성이 되는데 우주의 모든 만물은 기로 설명을 합니다. 존재 자체는 이 기가 응결하거나 흩어지거나 취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였을 때 형태가 되고 흩어지면 그냥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취산을 거듭할 때 그것으로 하여금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와 기는 분리부잡하고요.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이지도 않지만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주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맑은 기후는 이건 에너지, 탁한 기후는 물질, 그리고 의식의 움직임도 이거는 기의 양의 작용이고 형태는 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혼이고 형체는 백인데 이게 닿으면 혼은 그냥 이게 수증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서 혼과 백이 디소시에이션 서로 분리가 되면서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죽음의 과정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그 설명입니다. 그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왜 지내느냐, 지내느냐, 이게 이제 요거는 조상하고 후손은 기가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같은 기에서 나왔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후손이 성과 경을 다하면 이게 기끼리 서로 관련 있는 기끼리 감통하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한번 흩어진 기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죽음과는 뭐 결국은 그렇죠. 이것도 바로 의 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먹고 싶고 곰발바닥도 먹고 싶은데 곰발바닥은 맹자 시대에 굉장히 맛있는 요리의 대표적인 그런 거였죠. 굉장히 지금 그 값비싼 미식이 곰발바닥이었죠. 그러면 하나는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의롭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있는데 그럼 뭘 택하겠느냐? 당연히 이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의를 지키면서 목숨을 잃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라고 해서 그 단순히 물리적인 그 생명의 유지가 절대선은 아님을 맹자는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위태로운 담장 얘기가 진심장 상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진 말아라. 그러니까 뭐 위험한 뭐 이런 스포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물 옥상 에 뛰어다니거나 뭐 고층 올라가는 이런 짓거리 이렇게 많이 죽는데요.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그 위태로운 담장 아래 서 있다가 담벼락 무너져서 죽은 거 이건 바보짓이다. 그냥 항상 경계하고 목숨을 부진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맞아야 할 때가 되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제자백가의 이야기들은 정치를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 각 제후국에서 소위 그 지식인으로 산다는 거,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뭐 옳은 말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팔다리 잘라지는 거나 뭐 궁형, 사마천처럼 뭐 이렇게 거세가 되는 거 이런 건 일반적인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비가 사실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옳은 말을 못하고 뭐 이 왕의 눈치나 보고 살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구차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장자는 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뭔 소용인데? 라는 얘기를 장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살았던 그 나라가 특별히 그 남형과 혹형으로 유명했고 툭하면 왕이 사람을 죽이고 이 주로 다리를 잘라버리는 형벌을 많이 줘서 절름발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죽으면 너만 손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비굴하게 살아도 목숨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다고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의 체험적인 그런 거겠죠. 그리고 스스로 일부러 그렇게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장자가 이 처벌 안 당하고 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쟤는 미친놈이니까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 중국 철학은 항상 이 사회와 정치와 분리해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송나라로 오면 그 조금 그 말하자면 근대 지식인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정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도가 쪽 사람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게 이제 산중에 살면서 신체를 보존하고 길을 단련해 수명을 한다. 뭐 백수 대낮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 그런 거 없다. 뭐 수명 연장 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신선수는 왜 공부하지 않느냐. 뭐 이게 왜 그런 일을 성인이 했다면 주공이나 공자가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뭐 양생술에 대해서 선생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라고 하니까 별거 없어. 배고프면 밥 먹고 겨울에는 이 가벼운 옷 입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 입고 여름에는 가벼운 옷을 입을 뿐이야. 무리한 짓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유학자들이 이 도사들, 신선술하는 술사들과 구별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성령의 죽음만을 요약하면 그래서 그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생사의 절대적 구분 의미 없다. 사후세계는 없습니다. 천명을 다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명으로는 불필요하다. 이미 연명으로라는 그 정의상 천명을 다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다했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의료, 이걸 연명의료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조선 말에 그 유명한 유학자였던 노사 기정진 선생은 70세 이후 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이면 나는 이미 천명을 다 했는데 왜 70은 지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고희라고 얘기했습니다. 50의 지천명이고 70은 지천명이라 아주 70이 고희라고 한다면 어 사실은 70 정도 되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억지로 수명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게 유영원 선생이 제 나이, 지금 저보다 좀 젊을 때 55세에 그 임종을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나중에 본인이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느끼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옛날 그 선비들은 내가 이제 천명이 다 했다라고 하면, 정침, 이제 집 안방에 이부자리 깔고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기를 끊는 겁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곡기를 끊고, 뭐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저 한 일주일, 한 이주일이면 임종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가는 걸 아름답게 죽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반개 선생이 한 달이 돼도 죽질 않으니까, 아주 그 난리가 났던 거죠. 왜 안 죽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자식들은 울면서, 다시 식사를 하시고 돌아오시라고 막 그랬지만, 결국 버티다가 몇 주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게 기본적으로 유교 선비라고 하면, 지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한 연명 치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명이 다하기 전이라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가처럼 무리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상한 다이어트, 솔잎만 먹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 호흡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살 등도 정당화된다.
달리 고통을 덜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질문도 하셨지만 유교에서는 상도가 있고 권도가 있고 패도가 있습니다. 셋 다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 말하자면 평범한 그런 도입니다. 부모님 필요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소학과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상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 그러나 권도라고 하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이 상도가 요구하는 것을 때로 어길 수밖에 없을 때는 권도가 요청이 됩니다. 예컨대 평소에 손목을 잡는 것은 이것은 무례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상도죠. 그런데 형수가 지금 강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손목을 잡아서 끌어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이럴 때 형수의 손목을 잡는 걸 두려워해서 그걸 끌어내지 않아 형수가 죽으면 이건 문제다. 이럴 때 이제 손목을 잡아서 끌어내는 것을 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도는 사실은 왕공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공동체의 더 큰 선을 위해서 뭐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왕후 장상들에게 가는 그런 도인데 되게 이제 이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상도와 권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안락사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살인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고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이 죽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한다면 유학자들은 이 권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안락사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신의 명령, 소위 그 신의 임페라티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유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을 이루고 의리에 합당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리에 합당한 것의 파이널 시금석은 그게 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락사가 과연 그 사람이 원하고 본인이 원하고 그 사람이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이제 권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의리에도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평상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의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미묘한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에 했던 많은 논쟁들이 다 이것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라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뭐 이런 의리에 대한 문제는 조선시대에선 예의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제해놓고 그렇게 뭐 싸우고 난리들이 났던 겁니다. 장례, 뭐 이것도 역시 부모의 시신은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인데 결국은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서 잘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결국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한다. 굉장히 그 농경사회다운 발상인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인도 화장, 화장에서 겐지강에 뿌리고 했던 그 인도의 불교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자가의 요거 뭐는 영화 그 보시면 옛날 우린 전통 장례를 다룬 그런 영화들 보시면 잘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길게는 썼지만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례에 한 3개월 정도 필요한 거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장례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사도 진행이 되고요. 이건 결국은 왕자와 가족들 간의 소위 애도의 기간, 이별의 기간을 정해두면서 이것이 이 사회 공동체의 일종의 그 위기가 되지 않도록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잘못된 게 유교하고 또 샤머니즘이 결합한 게 이 발복에 대한 묘를 잘 쓰면 후손이 잘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실은 원래 유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그, 뭐 정의
선생도, 정자 선생도 뭐 그랬지만, 뭐, 방위를 따지고, 뭐, 기둥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좋은 토질이 있는데, 잘 썩는데 갖다 묻어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자도 결국은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어, 사실은 다른 것들은 그닥 거기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이게 또 이 샤머니즘적 사고와 결합해서 묘청 뭐 이런 이유부터 뭐 어디 도읍을 쓰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묘자리 어디 쓰느냐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함의인데요. 결국은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생외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좋고 죽음은 나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삶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말로 제대로 태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헬레니즘 말기에 기독교가 융성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교부들이 정말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의 소위 부자나 지식인들이 이 현세의 삶의 염증을 느끼고 다 털어버리고 사막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영원의 삶을 추구했죠. 비슷한 게 그러면 도가들 아니겠냐 하지만 도가들은 산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오래오래 사는 길을 모색했지. 그래도 역시 삶이 좋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 신과 뭔가 합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현세적이다. 무지하게 현세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의료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의료 집착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진단에서 임종까지 가는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데 그만큼 열심히 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려두고 있고 죽음은 일종의 실패라고 여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이번 7월에 돌아가셨는데 올해만 응급실을 5번을 방문하셨거든요. 요양병원에 있다가 응급실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저희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가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상태 좀 좋아지면 다시 퇴원해서 요양병원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의료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소위 의료 개혁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무너져서 우리도 역시 다시 OECD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런 한국인의 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환자실까지 덧붙여지면 이건 아주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락사니 엄명으로 중단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 말하자면 이 불치병에 걸린 노인들이 그저 편안하게 임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지금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의사들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실패라고 여기고 있고, 임종 장소도 전부 병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양원 이런 데서는 돌아가실 수도 없고, 자택에서 임종, 이것도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죠. 이건 정말 대단히 재밌는 일인데, 80년대까지는 자택에서 임종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객사라고 해서 이게 원한을 품은 귀신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교의 죽음관인데 항상 임종은 정침, 자기 집 안방 이부자리에 누워서 자식들이 둘러싼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이 아름다운 죽음이지 무슨 병원 침대에서 죽거나 이러면 다 객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임종하게 되면 인턴이 열심히 호흡기 엠부 짜면서 집까지 배달해서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흔했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죠. 아파트에서 임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임종하게 되면 병원으로 끌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굉장히 집착적으로 또 치료를 하니까 어지간하면 세상을 못 떠나게 하는 그 과정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안락사의 찬성 비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마치 어떤 금기가 아닙니다. 금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선비들도 곡기를 끊고 자기가 사망을 선택을 했고 했더니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현상이고 고통 없는 죽음이 필요하니까 고통은 또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죽는데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제도화 및 법제화인데 이게 이제 죽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의사의 손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이건 불치병입니다. 이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무슨 전문의 2인 이상의 뭐 진단을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것들도 온갖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 연명의약서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다 법으로 제도를 따르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도의 사각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는 것도 아니면서 의사의 재량은 상당히 침해가 되는데 여긴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또 불신이 깔려 있고요. 더 큰 건 자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즉 유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빨리빨리 부모를 보낼까 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불신도 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되게 이중적입니다. 모든 동의를 구할 때는 자식한테 동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호자하고 임종자는 기본적으로 COI가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과연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좋아할까? 빨리 가시는 걸 좋아할까? 이건 정말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물론 겉으로는 그 굉장히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야만 효자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내심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만하면 좀 가시지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자식들 간에 굉장히 큰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지요. 하도 유교를 저기 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선은 되게 충효를 축으로 유교 교육을 하는데요. 효도의 대표적인 이야기들, 이게 삼강행실도에 보면 효자라는 것은 누구냐? 우리나라 효자라는 건 되게 이런 그 과시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요거 이보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님이 병들어 누웠을 때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서 피를 이제 먹여서 부모님을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어 저기 효자로서 정려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벼슬길에 나아갈 수가 있죠.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하자면 저기를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자라고 하는 게 아픈 부모님한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인다. 아픈 부모님한테 넓적다리 살을 베서 구워 먹인다. 아픈 부모님의 똥을 맞군다. 이런 이야기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이거는 아픈 부모님한테 자기의 신장이나 간을 내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체 장기 기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해서 우리나라가 생체 장기 기증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도 합니다. 왜? 효자여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현장에서는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의료 차등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집착적 태도라는 게 결국은 항상 최선의 의료를 고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 대형 병원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부모님을 안 모시고 오면 주위에서 욕을 먹거든요. 불효자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데 제일 좋은 병원 최고의 의사한테 보여야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아도 꾸역꾸역 모시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 서울의 의료 불균형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적정 의료, good practice 혹은 appropriate practice가 아니라 항상 best practice를 고집합니다. 이거는 환자, 보호자, 법조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베스트 프랙티스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무엇이 베스트냐? 굉장히 소수의 의사가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엄청난 자원을 들이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그 아래 수준의 혹은 그보다 못한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그냥 진료의 질이 그만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요. 또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한다고 생각하는 지금 소위 빅5 병원에 가는 것을 막는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감이 생기게 되겠죠. 엄청난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투티어 그 메디컬 시스템, 영국도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NHS에 가지만 그 사보험이 있는 소수는 뭐 바로바로 프라이빗 프랙티스 투셔널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줄로 아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빅5도 시골의 어떤 촌부, 촌로들도 다 올 수 있어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고요. 소위 그 명의라는 사람들에 대한 문은 똑같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함의 세 번째는 사체에 대한 태도인데 사체 및 장묘 훼손에 대한 굉장한 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체 훼손, 그러니까 시체 일부 장기 기증, 조직 기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요. 실제로 장기 기증 비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 비율도 세계적으로 바닥인데 생체 장기 기증 비율만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이 생체 장기 기증은 대부분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의 문제가 되겠죠. 법으로 인정된 사유가 아닌 사체훼손 및 장려훼손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유교 문화의 말하자면 소산이고요. 그러니까 사체나 장묘를 훼손하는 건 그 패밀리, 그 후손들에 대한 일종의 굉장한 공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뭐 사체는 그냥 사체니까 사체를 물건으로 취급해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시체 해부 역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육 용으로만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다른 사람들이 사체 해부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뇌사자를 사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뇌사자는 장기 기증을 할 때만 사체로 인정하지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은 뇌사자의 사망 판정은 심정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합니다. 누가 봐도 숨이 끊어져야 사망한 것이지 의사만 알 수 있는데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심정지가 올 때까지 그래서 사망 시점을 연장해야 합니다.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임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뛰는 모습 보여야 되고요. 혹은 심정지 시점을 가족이 다 온 시점으로 바꿔줍니다. 왜? 임종을 했다라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연락받고 어머니한테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이제 고장이 도로가 너무 막혀갖고 임종한 지 한 30분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때 병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도착한 시간으로 임종 시간 바꿔드릴까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언제 돌아가시냐 이 시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전날도 뵀는데 뭐 제가 그날 뵀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부장님이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응급실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네. 저는 완화의료 현장에서 이제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환자들이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거나 혹은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 많은 임상의들이 그런 어떤 죽음과 임종 돌봄 관련된 대화들, 즉 우리가 흔히 데스톡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는데 많이 어려워 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환자와의 그런 어떤 데스톡, 죽음에 대한 특히 임종 돌봄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고 이거는 이제 향후에 중요한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 그 사전 연명 의료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한국인의 낮은 죽음의 질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의료진의 생사관의 그런 빈약함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교수님의 강의가 저희 의료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죽음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통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죽음과 임종 돌봄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의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음. 제가 뭐 도움이 아마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작년 가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주치의가 저희 동료 교수님인데, 동료 교수님이 어머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저하고만 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저는 어머니랑 했느냐? 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한 번도 본인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서울병원 가면 나아질 텐데, 서울병원 갔을 때는 다시 요양병원 가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막판까지 그 말씀을 하셨지, 본인이 이게 죽는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제가 뭐 어떻게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편한데, 심지어 수의를 어떻게 해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종부성사, 현주교 신자라서 종부성사도 보셨는데도 끝까지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환자 본인이 먼저 이걸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환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늘 보호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환자는 의사한테 수를 제기할 수 없지만 늘 불만, 컴플레인과 수는 보호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본인과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늘 이 보호자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자기 부모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2007년인가 서베이를 해봤는데 거기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거의 자기 부모님과 임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보호자는 한 40%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님의 의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당사자,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디스크레펀시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프랙티스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모순인데, 환자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보호자는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보호자들이 그럼 환자들하고 제대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 나누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죠. 예, 애초에 프랙티스 모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존중하지도 않고 개량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외국에서 프랙티스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예, 영국이나 이런 데서 프랙티스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연명의료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장기기증법도 당사자가 장기기증을 성약했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건데요. 우리의 생명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쉐어하는 것이지. 내 목숨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거기 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우리의 페미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고 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율성 존중?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결정을 하려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하게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예,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즌2에서 저희들이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한국상 의료 상황에서 참 임종을 맞이한다는 게 문화적인 어떤 기억, 풍습, 관습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공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 의료 실태를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큰 그림인데요. 어, 이제 도교 전통이나 불교 전통이나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은 뭐 유교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이 임종을 맞이할 때 자기의 삶이 참 무상하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되고 그런 무상성 속에서 뭐 사후생이건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우주의 체계건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뭔가 자기의 삶이 또는 자기의 의식이 또는 자기의 생명이 좀 영속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종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임종을 맞이해서 무상성이라는 것에 직면해서 그 허물을 보고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거, 영원성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봤을 때 유교에서는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유교에서는 그런 어떤 무상성과 항상성의 그런 스트럭처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유교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유교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사실은 그런 무상성을 자식을 낳아서 극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 게 아니다. 우리 가족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 그다음에 그 큰 흐름의 하나의 고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 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무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과 자식을 낳는 걸 그렇게 중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사를 받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그 소위 그 무상성에는 극복이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 나에게 제사를 지내줄 자식을 낳는 데서 내가 거기서 이제 내 사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봄에 피를 뿌려 가을에 추수하고 다시 그 씨를 뿌리고 또 다 추수하고 이렇게 하듯이 소위 생명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영생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자식을 낳음으로써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유교가 말하자면 그런 무상성 극복하는 방식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 것이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유교에서의 항상성이라는 것, 영원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스피시스, 생물학적 종의 일부로서 종 공존한다는 그런 중에서도 개념이에요. 가문이죠. 패밀리, 예. 그러니까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나를 이제 내 조상들과 내 후손들로 이어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족보를 편찬하고 종친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결사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요. 또 한면으로는 그런 종교적 의미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결혼을 못하면 한 품은 귀신이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굉장히 그거는 아주 무속적인 악독한 그런 귀신인 거죠. 예, 몽달 귀신과 처녀 귀신은 가장 불행한 귀신인 거죠. 그리고 곧 추석인데 왜 그렇게 또 가족이 모여서 벌초를 하고 뭐 오늘 벌초 저도 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님 묘에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이란 말이죠. 이 예. 땅에서는. 예. 조 부장님 혹시 어, 질문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 네네. 제가 라이브에서 청중, 질문이 올라온 게 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청중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의사가 새로운 신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데스톡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나 간호대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이 오픈하기 전에 단계별 의사 소통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그 의사를 즉 엔드 오브 라이프 프레퍼런스 케어 프레퍼런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뭘 원하시는지 뭐 연명 치료라든가 혹은 내추럴 데스 자연사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야 하죠라고 대답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정보를 가져야만 좋은 죽음, 이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가 완성되려면 의료진의 알려줄 의무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예.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전공의가 환자에게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환자 본인에게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하고 남편의 보좌관한테 붙들려 갖고 화장실에 12시간 동안 감금돼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 와이프한테 사망 선고를, 사형 선고를 내려?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거 케바케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의 단계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태가 어디까지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가장 좋은 모델로 되고 있는 게 되게 암 환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 환자들도 정말 전신에 전이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어지거나 이런 다음부터는, 아니면 의식이 깜빡깜빡하거나 이런 상황부터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부터는 이 치료에 대한 주도권은 전부 가족이, 보호자가 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환자가 뭘 원했던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보호자가 뭘 원하느냐가 더 중요해지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 암으로만 인종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대부분 80, 90대 이제 임종하시게 되는데, 되게 상당 부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시고 그러면서 애초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가족과 혹은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선생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신데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나라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그 미국 교과서하고는 다릅니다. 예컨대 암 환자한테라도 그 다짜고짜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려서 상태가 이만저만하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좀 더 검사를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여유들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대 임상윤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환자분들은 또 딴 병원 딴 의사 찾아갑니다. 어디서 암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일단은 디나이얼로 가거든요. 부정을 하니까 딴 병원 가면 다른 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의료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요. 외국하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또 하나는 의료진이 그 소위 말하는 주치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의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가장 명의부터 찾아갖고 오는데, 되게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산분진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환자의 모든 걸 파악해서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그걸 부정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다 예컨대 서울대병원 가면 어디 지방에서 암인 것 같은데요? 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제 가면 나한테 30분이건 1시간씩 시간 내주시길 원하죠. 근데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 전국에서 하루에 300명이 몰려오는데 그걸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 부장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예. 사실 저도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프랙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가 그 터미널 환자분께서 이제 프로스타틱 캔서 그 전립선 암에 이제 뼈 전이가 다 되셔가지고, 특히 이제 뼈 전이가 많이 되셔가지고 척추뼈가 다 내려앉아서 하반신 마비셨는데, 그 경우에 이제 마지막까지 팔리에이티브 RT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폐혈증으로 빠지면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환자분은 그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보호자님 따님하고 이제 와이프 분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죠. 이제 목에다 관 꽂고 기계호흡기 연결하고 투석기 연결하고 뭐 혈압 올리는 약 4중으로 쓰고 막 아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가, 일단은 환자가 의식을 잃고 나니까 나머지 그 모든 권리가 다 보호자분에게 가게 되고, 또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 이제 환자가 점점 더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또 그런 부분도 또 커뮤니케이션에 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긴 사실 했어요. 그 전에 충분하게 환자 보호자와 현재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그런 연명치료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삶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그 가장 인생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정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 어떤 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환자와 그 죽음의 문화가 우리가 현재 이렇게 결여된 상태로 컬처럴 갭 상태잖아요. 전통과 끊기고 우리는 아직 죽음의 문화를 만들지 못해서 이 문화적으로 죽음을 임브레이스먼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자가 다 입장과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되고, 죽음 교육이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고 다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환자한테 당신 아닙니다. 얼마 못 살았,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환자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그 현장에서 그걸 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잘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의료 현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이조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죽음을 좀 더 자연스러운 그 어떤 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던 때, 그때는 좀 인종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 한의사들께서 아무래도 못 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한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없었는데요. 그게 조선시대 한의사라는 직종이 생기는 게 거의 19세기 이후의 일이고요. 거의 의사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선비들은 본인들이 의서를 읽었고 본인들이 의사 노릇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느낌으로 이만하면 내가 죽을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의사들이 임종 진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음. 조 부장님 질문 혹시 하실 게 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사후생 문제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도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영상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자연의 어떤 도랄까 이런데 합류를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자아를 영원한 것에 흡수시켜서 어, 일종의 뭐 죽은 다음에 의식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의 사후생은 아니지만 의식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후생과 비슷한 생각을 했고 또 불교에서도 뭐 윤회 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유교에서도 결국은 몇 세대에 가서는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혼이 살아서 어, 있고 따라서 후손들이 조상들에 대한 이제 제사를 지내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그 3대 종교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런 문화적 뿌리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면면이 사람들한테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또 흔히 우리 보통 얘기했듯이 남성에 태어나는 뭐 이런 얘기 습관적으로 하고요. 이런 어떤 그 문화적 그 토대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나 또는 환자들 가족들에 대해서 사후 생에 대한 얘기가 그 담론이 사유화된다면 퍼져나간다면 어, 혹시
임종을 좀 더 순수하게 자연적인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좀 더 뭐 삶의 허물랄까 이것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어, 그런 데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한국사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카톨릭이 400만이고 개신교가 1000만인데 그러니까 사실 1400만 명 정도는 사후 세계를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별로 안 믿는 것 같단 말이죠. 이 1400만 명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에서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서는 원목 신부나 원목 목사님이나 이런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불안과 공포를 좀 그 덜어주는 데는 되게 그런 종교적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데 과연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교회나 성당을 다니면서도 사후 세계를 믿는지 정말 믿는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성직자들도 믿는지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지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성직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스피스 아나의료에서는 그러니까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되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그거를 뭐 확산시킬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교 역시 사후 세계를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믿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태도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적어도 자기가 지금 그 종교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만이라도 좀 해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쪽에서 죽음 포럼을 운영했을 때 사체 처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하고 그런 것이 그 생태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화장이랄까 또 수목장이랄까 이런 시체 처리 문제에 대한 그 장단점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또 심지어는 최근에 그 케미컬 피너럴 그 화학적인 그런 물질 사용해서 시체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유교에서는 이제 시체에 대한 그 훼손 이런 것들이 아주 금기시되어 돼 있고 이제 그런 전통을 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생태계 문제나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장례 특히 시체 처리와 관련된 그 장례 절차에서 과거 전통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어, 이미 한국에서도 매장은 굉장히 그 소수만 합니다. 대부분 화장으로 많이 돌았고요. 왜냐하면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예컨대 뭐 공원묘지 이런 데서도 매장을 하려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의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 편의적인 이유에서 매장을 하는 경우보다는 지금 화장이 점점 늘고 있고 화장에서 납골당에 가든가 납골묘에 묻히든가 아니면은 그 수목장으로 가는 일들이 되게 저기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별로 우리나라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장려가 되는 것은 다만 그, 뭐, 많이 가진 사람들과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항상 대권 나오고 그럴 때는 자기 조상 묘 이장부터 하더라고요. 명당 자리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앞으로도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문화적 기억의 힘이겠죠. 예,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전통과 지혜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조 좋은 부장님, 건지는 모르겠다. 조 부장님 코멘트에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아, 네.
질문이나.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5분 내로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동문학가 김바다님께서 임종이 가까울 때 생명은 환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유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신다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경희님은 그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건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예,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치료는 뭐 받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치료는 받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진 선식에 따라서 작성하셔서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기관에 제출하시면 이제 그게 나중에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명진 선생님 경험하셨겠지만 가족이나 보호자가 완강하게 또 요청하면 또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긴 하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가족들과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식들과 나는 이렇게 임종을 맞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건강할 때부터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유언장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노인분들은 전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부터라도 좀 그렇게 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죠. 저도 이제 자식들한테 좀 더 크면 아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만약에 자식이 없거나 그러면 그런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다음번 행사 그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교수님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만 거기 계시면 주겠습니다. 다음번 모임은 바로 2주 후에 9월 15일 일요일 저녁 같은 시간입니다. 영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부남철 교수님을 모시고 유교의 지혜와 적용,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고 말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5일 2주 후 같은 시간 8시입니다. 오후 8시. 권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끝나기 전에 좋은 말씀 한 두세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게 허접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모임이 활성화돼서 또 좀 좋은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좋은 코멘트, 좋은 질문,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